never mind. Oh, 안녕하세요. 왕쌤 한한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많은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상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릴 기회를 저희가 꼭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4회차 여러분들께 예고해드린 것처럼 수능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입시를 이미 치룬 부모님들이나 또는 고등학교 2학년 이상 고학년 우리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 부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은 이 수능 시험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대학 입시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고 또 전 국민이 수능 시험 때만 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도 내놓고 또 판단도 하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수능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진행되는 내용이 어떻게 통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수능 시험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늘 하죠. 복습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복습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공부는 많이 하지만 그때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습부터 진행을 하고 우리 함께 시간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 설명회 대학 입시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대학 입시의 큰 흐름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대학에서는 어떤 전형으로 몇 명씩 뽑는지, 그것도 상위권 대학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런 상위권 대학의 내용을 잘 알아두면 전체 대학의 우리 모집하는 내용들을 갖다 우리 한번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번 시험에는 수능 시험에 대해서, 물론 수능 시험의 본질적인 거는 여러분께 많이 말씀을 드렸죠. 간단합니다. 수능 시험의 본질은 고려시대 과거제도부터 진행이 됐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일단 공부하기 전에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대학 입시는 수능, 논술 적성, 학생부 전형 이렇게 해서 대학 입시가 진행됩니다. 아시죠? 수능하고 논술 적성은 국가나 또는 대학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고,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은 학교 선생님들, 즉 고등학교에서 주관이 되는 입시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수학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학점제라든지 또는 고등학교의 교육 체제가 바뀌는 부분들은 당장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진행되는 부분들이 고교 학점제가 2015학년도에 개정교육과정이 완성이 되고 나서 2019학년도부터는 서울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점제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물론 이런 고교 학점제가 2019년부터 바로 진행될지, 그건 아직 좀 오리무중이지요. 예. 어쨌든 2022학년도부터는 전체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점제가 진행이 됩니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그겁니다. 과거 이동식 수업을 했던 교과교실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교과교실을 나눠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과거 우열반하고는 좀 다른데요. 어쨌든 자기의 학력 수준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는 제도가 교과고실제였었는데, 그거 몇 과목 교과고실제 하면서도 되게 말이 많았습니다. 말썽이 많았는데, 과연 이 전체 과목들을 이렇게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젠 학교 역량보다는 개인의 역량이 중요시 된다. 왜? 개인들이 각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 그 공부하는 내용들을 갖고 대학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고교 내신 상대평가를 넘어서 절대평가로 진행되는 것과 같은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 앞에,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앞에 제시가 될 겁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 계신데, 고등학교 현행 1학년, 2학년은
현행 상태와 똑같이 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과 논술 적성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진행이 되지만 앞으로는 이제 중학생과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개인 역량이 내가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도전을 할 수 있을지는 이제 다소 변경할 내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학별 모집 인원을 갖다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봤죠. 자, 이 내용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이화여대까지 상위 11개 대학의 모집 정원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많이 학생 수를 뽑습니다. 물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디테일한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꼭 기대해 주시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꿈은 여기 상위 11개 대학, 소위 명문대학이죠. 학생들끼리 경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전공이나 진로를 다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회가 세상이 그렇지가 않죠. 이런 경쟁에서 이겨나가는 방법. 과거에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은 자원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데 수능시험에 투자를 해서 성과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학부모님들의 노하우와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혼연일체가 되느냐가 우리 아이들을 성공시키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상위권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목고나 자사고, 과거외고, 그 다음에 이런 자사고들의 상위권 학교를 가느냐 못 가느냐가 대학을 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특별한 상위권 고등학교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도전의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바뀌어가고 있는 교육의 경책의 교육정책의 변화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복습했습니다. 야, 복습이 참 매일매일 복습을 하니까 이제 머릿속이 팍팍 바뀌시지 않습니까? 야, 오늘은 수능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 수능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수능시험의 어떤 전반적인 큰 외형적인 모습을 갖다가 먼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시험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그리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그리고 제2외국어와 한문, 자, 요렇게 나뉩니다. 우선은요,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시험을 보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이 과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국어 시험이 있고 수학, 영어, 한국사인데 이 중에서 영어 시험과 한국사 시험, 요 두 시험은 절대평가입니다. 이 절대평가는요, 나중에 성적표가 올 때 성적은 기재가 안 됩니다. 등급만 나와요, 등급만. 그래서 요번에 수능 만점자 이야기를 할 때 이 한국사 부분들은 1등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즉 한국사에서 한 문제를 틀렸다고 하더라도 두 문제를 틀려도 90점 이상이 되면 그 학생은 만점자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요번 2018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만점자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그 하나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영어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어하고 수학 만점 받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사회탐구, 과학탐구 두 과목을 만점 받는다는 거 쉬운 건 아니었었죠. 자,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국어는 총 45문항을 오지선다형, 자, 번호를 찍는 겁니다. 오지선다형으로 해서 8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80분이면 시간이 굉장히 길죠. 1시간 20분 동안 45문항을 시험을 보는데요. 각각의 문항은 2점짜리도 있고 3점짜리도 있습니다. 2점짜리는 좀 쉽고 3점짜리는 좀 어렵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원점수입니다. 이걸 보고 원점수라고 합니다. 시험을 보고 맞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한 점수가 나옵니다. 수학은 가형과 나형이 있습니다. 이거를 왜 그러냐면요. 좀 어려운 수학, 좀 쉬운 수학. 보통 그렇게들 이해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어려운 수학은 아마 이공계나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선택을 하고요. 나형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이나 자연계열, 공과계열로 가는 학생들 중에서 수학이 좀 무서워요 하는 학생들도 나형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수학 시험은 전체적으로 30문제, 30문항을 시험을 보는데요. 1번서부터 21번까지는 찍힙니다. 예, 1번서부터 5번까지 오지선다형으로 문제를 풀고요. 22번부터 30번까지는 단답형입니다. 이거 주관식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숫자를 찍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 2, 3, 4, 5 중에서 찍는 것하고 단답형은요, 1, 2, 3, 4, 5, 6, 7, 8, 9, 10, 그 중에서 숫자를 맞춰서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숫자로 나오겠죠, 숫자로. 그렇지만 오지선다보다는 선택을 해야 되는 숫자의 개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거의 단답형 주관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 22번부터 30번까지인데요. 주로 어려운 문제들은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수학은요, 시험 시간이 무려 100분이나 됩니다. 1시간 40분 동안 한 과목 30개의 문항을 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이제 다음 좀 심화 과정에서는 저희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이 문항도 직접 놓고 한번 같이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100분 동안 문제를 푸는데 수학만 특별하게 배점이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있습니다. 이 4점짜리 문제가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성적 격차, 즉 수학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바로 이 4점짜리 문제를 맞히느냐 못 맞히느냐에서 결판이 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2점짜리나 3점짜리 문제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주의를 집중을 하고 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받은 학생들은 그래도 7, 80% 이상은 맞힐 수가 있고요. 4점짜리 문제가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4점짜리 문항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논술시험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논술시험은 수능보다 조금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관식으로 서술을 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4점짜리 문제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논술을 시험을 보는데 이 마찬가지로 논술 시험 보는데 이 4점짜리보다 어려운 시험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느냐가 영어도 마찬가지고 한국사, 국어 여기서 제일 높은 문항 점수보다 좀 어려운 문제를 과목별로 영역을 합해서 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계열 논술 같은 경우는요, 수학에다가 과학을 묶어서 갑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논술 같은 경우는 국어하고 사회탐구를 묶은 데다가 요즘은 수학도 살살살 집어넣는 게 요즘의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수학도 원점수 만점은 100점입니다.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총점이 나오고 이 점수를 이제 표준 점수로 변환해서 통지가 됩니다. 이제 성적표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어는 무려 45문제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1번서부터 17번까지는 듣기 문항이에요. 그래서 듣기를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오지선다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듣기가요 좀 쉽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영어를 준비하는 학생들은요 기본적으로 1번부터 17번까지 듣기는 다 맞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2점과 3점 내 문제들을 오지선다형에서 채점을 해가지고 총점 100점 만점으로 나오고 문항 배점 단위는 2점과 3점이 됩니다. 아무래도 영어가 시험 시간이 조금 적지요. 근데 1번서부터 17번까지의 문항이 듣기 평가다 보니까 거의 30분이 넘는 시간을 듣기에 쓰기 때문에 사실은 40분 동안 나머지 문제를 풀어야 돼서 영어가 지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영어의 교과서에 있는 몇 페이지를 갖다가 다 읽고 답해야 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들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절대평가의 시험 과목인 한국사가 있는데 딸랑 20문제를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오지선다형인데 문제는 이게 시간입니다. 30분 동안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한 문제를 푸는데 1분 정도의 팍팍팍팍 문제를 보는 순간 답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요 한국사도 쉽다고는 생각을 해도 그것이 결코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배점은 2점과 3점, 만점 단위가 50점입니다. 그렇죠? 요렇게 해가지고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과탐 과목과 사탐 과목을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제외국어나 한국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능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아마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수능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듣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봤지만 실제로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그 다음에 문항의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중학생 학부모님들은 궁금하셨던 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오늘은요 시험지까지는 제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이게 뭐 바로 한 입에 다 모든 것을 다 제가 떨어뜨릴 수는 없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죠. 바로 성적표가 됩니다. 요런 성적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험번호와 이름, 생년월일, 남녀, 그 다음에 출신 고등학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영역,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사회 탐구나 또는 과학 탐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2외국어나 한문 영역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사와 영어는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나 백분위 점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등급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네. 여기 원점수라는 건 없고 시험 점수는 없고 표준 점수와 백분위만 있네.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요. 국어 영역에 이상하네요. 분명히 아까 시험 점수는 만점이 100점이었는데 표준 점수가 131점, 137점, 사회 탐구는 53점, 64점 뭐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백분위는 93, 95, 75, 93, 95. 이 학생은 공부 되게 잘하는 학생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원점수, 시험을 보고 채점한 원래의 점수가 아니라 다른 표준 점수와 백분위라는 점수가 표기가 됩니다. 표준 점수는요, 간단합니다. 어떤 시험이 어려울 수 있고 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와 수학 시험을 봤는데 어떤 시험을 더 잘 봤는지, 근데 국어가 문제가 되게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만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수학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잘 못 맞았어요. 근데 의외로 표준 점수는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려운 시험에서 점수를 받으면 그걸 환산을 합니다. 어떻게 환산을 하느냐 하면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학생에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원점수 기준 100점은 이거를 표준 점수로 환산하게 되면 200점 만점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이었다 그러면 그 표준 점수 만점이 200점이 되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략 보통 130점 정도에서 만점자의 점수가 나옵니다. 나중에 저희 심화 과정을 할 때 어떻게 표준 점수가 환산이 되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릴 텐데요.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50점짜리 문제들 있죠. 여기 50점짜리 문제들 같은 경우는 만점 단위가 표준 점수 만점이 100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분위는요, 이겁니다. 우리 아이가 받은 점수가 전체 시험 본 학생들을 100%라고 놨을 때 과연 어디 위치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93%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아래서부터 쭉 해서 93%의 위치. 공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1등급이 4%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93, 좀 아쉽네요. 2등급입니다. 95, 아쉽습니다. 96%부터 1등급인데 이 학생은 95%라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등급만 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등급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95점, 딱 1%만 더 올라갔으면 1등급인데 1%면 2등급 받았습니다. 그러면 95%로 2등급 받은 학생하고 96%로 1등급 받은 학생의 성적 차가 많이 나나요? 등급 차이는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나죠. 그렇지만 이 백분위로 보니까 0.1%, 0.1이 아니라 1%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자,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137점이 되는 표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점수입니다. 수학 시험이 어려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 탐구에서는 표준 점수 만점이 100점입니다. 그래서 100점 중에서 53점. 생활과 윤리를 잘 못 봤네요, 시험. 근데 백분위가 75%입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죠? 4등급이 나왔네요. 4등급은 40%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등급이 나왔고, 사회문화는 표준 점수는 64점, 그리고 백분위가 93. 아슬아슬하게 또 2등급을 받았네요. 이 학생은 너무 아슬아슬한 게 많습니다. 일본어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는 69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만점 단위가 100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백분위는 95. 일본어도 딱 보니까 1% 차이로 2등급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등급으로 보면은 굉장히 아쉬운 2등급대의 성적을 받았지만 실제로 백분위를 보면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을 평가할 때 대학에서는 원점수로나 또는 등급만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학의 정시 전형, 수능 전형에서
등급 가지고 모집하면 뽑습니다 라고 한 학교들도, 대학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은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수학 영역의 점수를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수학이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학 영역의 나형을 그냥 자기 점수를 주고 어려운 가형을 선택했으면 20% 또는 10%의 가산점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가산점은 대부분 표준 점수의 가산점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능 시험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원점수는 아예 그냥 버려버리고 통지는 이 표준 점수와 100분위로 통지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번 그 2018학년도 수능 시험에서도 만점자가 10여 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점자들이요,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하면 똑같은 만점을 받았는데 수학 영역을 가형을 선택했는지 나형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탐구 영역에서 이게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그리고 경제 뭐 이런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똑같은 만점이라도 표준 점수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서부터 쭉 점수를 갖다가 등수를 매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학생들의 만점자들 중에서 상당수는 서울대에 지원을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회탐구 영역이나 과학탐구 영역, 과학탐구 영역이군요. 서울대의 자연계열이나 이공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과학 1과 2를 나누어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복잡하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여야지만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지원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물론 그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대 수시에서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능 시험이 나오게 됩니다.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능 시험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신 분들이나 또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요, 원점수, 제가 이거 만들어 놓고 그냥 떠들었네요. 자, 문항수 45, 원점수는 100점, 평균을 100점으로 놨을 때 표준 편차를 20으로 보고 범위는 0점에서 200점, 그 다음에 50점짜리 만점은 0점에서 100점짜리까지. 자, 요렇게까지 나옵니다. 이 복잡해서 나중에 설명 말씀 드린다고 했죠? 제가 오늘 말이 좀 빠른데요. 어쨌든 이게 설명드릴 게 좀 많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자, 저는 요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라는 자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준비하세요라는 자료가 나옵니다. 각각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 올해의 수능시험의 유형, 방법,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런 자료도 굳이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가 다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방법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수능시험과 같은 어려운 과정을 설명 말씀드리다 보니까 정말 주마간산으로 이렇게 막 훅 지나갔습니다. 좀 복잡하시죠? 예,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말씀드렸다고 왕쌤 왜 이렇게 갑자기 쉬워졌지?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수능 시험 성적표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앞으로 이제 어쨌든 이 수능 시험이 어떻게 갈지, 어떤 형태가 될지, 그리고 수능 시험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뭐 이거는 아직까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학 입시 시험의 가장 대표적인 시험이 수능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아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능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야말로 겉껍데기만 봤습니다. 내용은요, 어렵지요. 수능시험의 전문가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고, 각각 과목 공부하는 방법론도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다 알려드릴, 방법도 없고, 또 그런 부분들은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학원 선생님, 많은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학 입시의 큰 틀에서 우리는 수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이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시간 어떠셨는지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논술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논술 시험, 좀 주마간산도 되겠지요. 예, 그렇지만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기본적인 걸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